자, 오늘 그 본격적인 얘기를 좀 오늘 허지연 기자가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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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번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그 유동규 씨가 뇌물을 전달했다라는 그 자백, 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좀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들이 좀 있어요.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이것도 이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 곧 이제 기소 전 단계인데, 이것도 좀 강조돼서 좀 살펴볼 지점들이 있는데 언론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했던 내용은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 동의안 통과를 이제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지난달 말에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뭐 조금의 과장도 없이 혹은 허위 사실의 내용을 담지 않고 제대로 연설을 한 것은 맞는지 검증을 좀 해봤더니 조금 이상한 구석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가장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구속영장 청구서 의 내용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청구서와 한동훈 장관의 연설의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성남시와 그리고 두산 또는 네이버 이쪽에 이제 합의 비밀 협약 문서, 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입수됐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영장 청구서를 보면 실제로 확보했는지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성남시 쪽에서 특히 정진상 씨가 거절했다 이런 표현들이 복수로 확인되는 것들이 나중에 좀 뒤늦게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연설을 했는지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 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도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의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을 이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읽는 듯한 저런 태도 때문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이 보이진 않고 뭔가 좀 떨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양쪽이 다 느껴집니다, 사실. 화면에 제가 조금 더 이제 활자화돼서 그렇죠.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강조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저 빨간 네모 부분인데요. 분명히 이제 한동훈 장관은 성남시의 문건 그리고 회의록. 그죠? 그리고 기업체, 여기는 이제 두산과 네이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각종 보고 문건, 그러니까 성남시의 문건과 그렇죠. 이제 기업, 그 네이버 등의 문건이 같이 있고 회의록, 이메일 등이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이제 충분히 확보돼 있다. 문서인 거죠. 이런 문서 증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했던 거죠. 체포 영장 발부에 동의해달라고. 자, 그런데 실제로 구속영장 실제 내용을 보면요, 좀 그렇지 않은 정황들의 문장들이 다수 나옵니다. 제가 몇 개 좀 뽑아왔는데요. 보시면 네이버 쪽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부지도 좀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설사 매입의 대가로 이제 뭐 이제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막 협상을 막 계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성남 FC 쪽에 그 뭔가 광고를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사인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남 FC에
광고만 해놓고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정확한 약속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성남시 쪽에 요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일단 공소장에 그 체포영장 청구서에 써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 그래서 문서화를 요구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문장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훈 씨라는 건 이제 과거 이제 중앙대 총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뭐 네이버가 막 접촉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십시오. 그런데 이석훈 씨는 문서화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석훈 씨는 당시 성남시를 이제 대변해서 좀 그 약간 이제 중간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문서화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위 두 개 요구 사항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문서 안 써준 겁니다. 그러네요. 없다는 거네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다고 지금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곧 재판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확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네. 영장청구서 또 내용을 보면 그런데 네이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성남 FC가 어떤 성남시 요구에 따라 후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겠다. 네이버 요구사항 이행 확약 및 그 문서화를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영숙 씨는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그 비서실장이신 분, 실명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의 요구사항 이행은 약속하면서도 그 문서화는 거부하였고. 희망 살림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하되 네이버에 요구하는 달리 어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시 거부했다라는 표현이 써 있죠. 그런데 또한 네이버는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이제 전영수 씨를 찾아가서 2015년 2월 10일 성남시청에서 땡땡땡땡 씨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역시 네이버의 요구사항들은 협조하되 문서화는 곤란하다라는 이재명의 종전 입장을 전달받았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은 네이버 쪽에서 그 성남 FC에 후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마치 성남시가 이제 그 네이버를에게 강제로 그 FC에 대한 이제 후원들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네이버가 할 수 없이 연차에 따라서 그 할부식으로 할부제식으로 이제 그 성남 FC에 돈을 후원을 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요구한 게 네이버는 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성남시가 강제로 이제 그 후원금을 내게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리고 그게 관련 문서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막상 이제 지금 허재현 기자가 조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건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은 결국 성남 FC에다 후원금을 네이버 쪽에서 자기가 내는 조건으로 그런 대신에 자기네가 원하는 지역 내 민원 사안들을 관철을 시키려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에다가 거꾸로 문서를 요구했다는 거, 문서로 된 약속을. 그런데 성남시는 그 문서로까지 그걸 약속을 할 수는 약속을 끝내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일단 네이버 쪽의 입장은 사실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단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쪽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검찰의 일방적인 됩니다. 주장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의 발언과 검찰이 청구한 체포 영장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죠. 한동훈은 네이버가 끌려 들어간 것처럼 억지로. 그런데 체포영장에는 외려 네이버가 성남 FC에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남시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민원 사항들을 문서로 약속해달라고 거꾸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허 기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말과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청구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구서가 기본일 테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회 뭐 증언감청법의 위증의 문제도 있는 거죠. 체포영장 하나도 뭐 제대로 읽지 못한 체포영장 준비해온 걸 텐데. 그런데 증거가 설사 없더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 정도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소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뇌물죄에 네.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네이버가 이런 청탁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체포영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은 제3자 뇌물죄라는 점에서 설명이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는 것은 한쪽의 청탁만 가지고 인정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모두 확인이 돼야 그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양쪽의 입장이 모두 확인이 됐는지를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설명을 들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판례를 저희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뭐 두산과 네이버가 어쨌든 청탁은 한 거 아니냐, 네.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예, 기업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라는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다른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죠. 뇌물은 그냥 바로 당사자에게 주는 거지만 제3자 뇌물죄는 당사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죠. 한 단계 거친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내가 지자체장이 나는 뭐 이런 뜻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내 그 무슨 단체나 뭐 재단을 통해서 이걸 받았어요. 이렇게 황당해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는 지자체장이 정확한 인식이나 양해가 입증이 돼야만 제3자 뇌물죄가 판례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데 그 대법원 판례를 좀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1도 1234 요 판례인데요. 그러니까 묵시적 의사표시에만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뭐 이런 금품 뭐 이런 대가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한쪽만 막연하게 그러니까 네이버나 두산처럼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자 뇌물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순수하게 물론 후원을 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업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은 약간의 좀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통상 그 지역 내에 어쨌든 그 기업들이 이제 큰 어쨌든 민원들을 이제 관철을 이제 시키면 대개 이제 그 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의 이제 그 뭔가 그쪽에 이제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 지역에 이제 다른 그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좀 기업의 좀 사회적인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지자체장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뭔가 큰 어떤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뭐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일종의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뭐 인근 일대에 뭐 이렇게 큰 뭐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에 저 낙후한 어떤 초등학교에 뭐 체육관 하나를 건설해 줘라. 뭐 이런 조건들을 만약에 내걸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빌딩을 짓는 대가로 사업하는 대가로 그 학교가 이 체육관이라고 하는 건설이라고 하는 이익을 봤으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이걸 봐야 될 거냐라고. 그런 점도 아마 재판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허지영 기자도 금방 찾는 이 대법원 판례 물론 금방 찾지는 않겠지만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검찰이 이걸 몰랐을까요? 검찰이 왜 이걸 몰랐을까요? 한동훈 장관 이걸 몰랐을까요? 이거 모르지 않겠죠. 아니 성남 FC는 뭐 이재명 그 대표의 개인 구단이 아니고 성남 시민들의 구단이잖아요. 성남시의 소속 기관인 거고 그런데 성남 FC가 원래 그 직전에 1화에서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재정난 때문에 성남 시민들의 이제 그 여러와 같은 민원에 따라서 성남시가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남 FC 그 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광고비 유치하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내 어쨌든 민원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업들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이거 우리 좀 성남 FC 쪽에 조금 재정이 좀 어려운데 좀 광고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가 범죄입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런 건 당연히 어떻게 지자체 대부분 기업들이 입장에서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사실 뭐 아니 그게 이제 어떻게 네네. 보면 공적인 이익의 환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검찰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그냥 네이버나 이런 쪽에는 그냥 민원 그들이 원하는 민원을 다 해결해 들어주고 네. 일체 다른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 중의 일부를 성남FC 시민구단에 후원을 하게 함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환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공적 이익의 환수를 하지 말았어야 깨끗한 행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 대법원 판례는요 사실 대단히 뭐 제가 어렵게 찾아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등등이 모를 수가 없는 게 이게 바로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바로 이 판례에 의해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를 리가 없네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가 했던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 기자들도 2016년, 2017년에 그때 이제 재판 취재를 하면서 이 판례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사실은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코바나 콘텐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받던 기업들 두 곳이 봐줬죠. 불기소 결정을 이뤄주고 그 불기소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잖아요. 네. 거기 딱 이런 게 딱 떨어지는 네. 제3자 뇌물수수죄죠. 이런 거는 불기소 하면서 그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공적 이익 환수 차원에서 FC에다가 좀 후원을 요구하는 게 왜 범죄가 됩니까? 그건 외려 저 지자체장이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그 각 주체들을 정말 인식을 했는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현재 네이버나 두산의 임원들은 어떤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지는 않아서 확인이 안 되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그렇겠네요. 나와서 증언을 하겠죠. 다만 어쨌든 검찰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네이버 쪽의 회의록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네이버나 두산 쪽의 회의록과 문서일 뿐입니다. 이거는 정진상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써놓은 게 안종범 수첩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뭐냐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거는 안종범 수첩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 박근혜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구나. 왜냐하면 안종범이 바로 박근혜 비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진상의 수첩은 나온 게 없고 네이버나 이걸 청탁을 해야 되는 기업들 쪽의 문서만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종범 수첩과는 전혀 다른 증거입니다. 오늘 한쪽의 희망사항만 적어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맞습니다. 그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대법원 판례는 한쪽만의 어떤 그런 인식만 갖고는 안 되고 양쪽이 다 이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입장에 이제 내부 그 회의록이나 아니면 내부 문서에 우리는 성남 FC의 후원금 형식으로 뇌물을 갖다 바치는 대가로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자기네들은 이제 네. 지역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민원 사항들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그게 결국은 그 문서로 그 성남 FC 후원 대가로 그 지역 민원들을 이행을 문서로 해달라는 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그거는 청탁을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이제 대답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매우 크고요. 사실 이제 청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들의 실적을 또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로비에 성공했다라고 부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 네, 결과적으로 다 그럴 수 떠나가지고 있습니다. 성남 FC에다가 후원을 해가지고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한테 뭐 이런 한 푼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명백히 코바나 콘텐츠 후원 같은 경우는 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한테 결국 코바나 콘텐츠 후원 금들이 그대로 꽂히는 거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그 사건 제가 불기소 이유서 봤거든요. 거기 뭐라 돼 있냐면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하라고 제3자 뇌물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바보들이에요. 검사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용수 전 실장의 입장은 확인이 됩니다. 이분 이제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청탁을 받은 건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 신경 써서 노력은 해주겠다라고
일종의 좀 뭐랄까 립서비스라고 해야 립서비스를 한 될까요? 거죠. 네. 네. 그런 건 했지만 약속해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매우 억울하다. 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네이버가 좀 후원을 하면서 그걸 이제 지역 민원 사안들 좀 이것도 좀 잘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뭐 당시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 단내 기업들 민원 들어주면서 또 FC 후원도 또 독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신경 써줄게 정도 약속은 저는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뭐 그게 그 공무원으로서 무슨 크게 무슨 부패한 일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 검찰이 이제 그 계속 전영수 실장을 당신 문서로 약속을 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해준 거 아니냐? 후원 FC 후원 대가로 다 그쪽에 원하는 그 민원 사람 다 들어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압박. 그 범죄자 취급하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결국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그 민주당의 우리 소위 수박계 의원들은 더 이상 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고요. 그 부분을 억울한 죽음으로 모은 검찰을 좀 강하게 비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영찬 의원 말이에요. 윤영찬 의원 얘기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저희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뜻밖의 그 문구를 확인했는데 이 네이버 쪽이 이제 성남시에 계속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쪽에 로비스트로 활약한 내용들이 무려 7, 8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거 놀랍네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네이버 쪽이 막 문서화를 요구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당시에 윤영찬 씨가 네이버의 사회협력이사 대외협력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역할인지는 대충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출신 기자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맡아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죠. 그때 윤영찬 씨는 사실은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괴롭히던 네이버 쪽에서 로비스트로 활약을 하면서 계속 성남시장이 그걸 안 받아들여 주니까 정치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재명 쪽에 사인을 보내고 한 그런 내용들이 무려 한 3, 4개월에 걸쳐서 2014년에 윤영찬 의원이 했다라는 역할이 영장 청구서에 써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똥이 윤영찬 의원 본인에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것처럼 이거 정가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나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또 이제 단순한 이제 공천을 목적에 두고 이재명 흔들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는 보니까 당사자네요. 네. 당사자예요. 사건 당사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윤영찬 씨가 단 한 번이라도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가 좀 이런저런 방식으로 확인해봤지만 그런 적이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이 소환 조사를 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제 기소를 이제 피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거래가 오갔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윤영찬 의원이 며칠 전에 했던 발언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뭔가 이렇게 의문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뭐 인간적인 뭐 책임을 져라. 뭐 인간도 아니다. 인간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려주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영장 청구서는. 그래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윤영찬 의원에게 의혹 제기라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지금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김용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김용 씨가 지금 나서서 내가 이제 그 남욱 일당에게 돈을 받아서 돈을 전달했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김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까? 그리고 김용이 이 진술을 이상하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검찰이 구속되던 김용이 아니고 지금 죄송합니다. 유동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이제 전달하면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 이러면서 유동규 씨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유동규 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굉장히 오래 지나서 심지어 본인의 이제 석방을 앞두고 그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2021년 2월에 그때 이제 김용이 이제 연락이 와서
그 경선 자금, 경선 자금이 필요한데 어떤 이제 2개가 필요하다. 10억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 주장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남욱에게 얘기해서 총 8억 4,700만 원을 받았고 중간에 자기가 또 얼마 씁니다. 그렇게 쓰고 3억 원 가까이를 예, 최종적으로는 김용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2022년 10월 8일에서야 검찰에서 자백을 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게 거의 아마 유동규 씨가 최초 검찰에 이제 구속이 돼서 그 한 1년쯤 된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구속 영장 연장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심사를 앞두고 검찰에 좀 이제 자백을 한 것인데 잘 알겠지만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상황도 사실은 염두에 뒀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결국은 자신이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결국은 작년 10월 8일 날 저렇게 진술을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지금 매우 좀 높아 보이죠. 공교롭게도 또한 이제 조작 허위 어떤 자백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로 유명한 어미준 검사가 조작 수사의 달인이라고 해도 총괄을 맡으면서 그렇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제 법정에 이제 특히 이제 김용 씨 재판에 이제 나와서 직접 이제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만 이제 좀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골판지 박스 여기 5개 나눠가지고 뭐 백팩에 5억 원을 먼저 갖다 주고 너무 무거워서 뭐 정민용이 차에까지 들어다 준 적도 있고 김용이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할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때 같이 들은 사람도 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한 게 있을 텐데 했다면 근데 이상하게 녹음한 기록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뇌물 그 범죄에 있어서는 저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저건 스스로 자기가 죽는 저 꾀를 내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전화로 뇌물을 요구한다. 상식적이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왜 녹음을 안 했을까 유동규 씨는 하필 또 이것만 또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고요. 자 계속 읽어드리면 5억을 받아서 그중 3억 원은 수원 광교인 내 집 근처에서 먼저 이제 김용 씨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할 때 이제 돈이 무거워서 쇼핑백 2개 겹쳐서 3개 넣다 보니 윗부분이 벌어져 스카치 테이프로 막기도 했고 이제 이걸 분할해서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2억은 2021년 7월 경기도청 뒤쪽 도로에서 전달했다. 그때 뭐 모기한테 많이 물렸던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일단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돈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포장을 했는지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뇌물을 전달한 장소와 시점이 대단히 지금 불명확하죠. 바로 아주 역시 강 기자님 바로 정확히 짚으셨네요. 바로 그 시점을 아직까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 이제 7월 경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뒤 수원 광교 내 집 근처. 굉장히 장소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좀 애매하죠. 2억 정도 전달하려면요. 적어놓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당연히죠. 그죠? 저 적어놓고 나중에라도 자기가 무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애매한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짚어드릴 텐데 정확한 이제 워딩을 이제 증인신문 했던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혹시 이거는 박대영 기자님이 대신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어디에 들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포장되었는지 기억을 하나요? 유동규가 빨간 상자 안에 들어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이 어떤 브랜드였나요? 유동규. 나는 브랜드는 잘 모른다. 발렌티노라는 거는 들었다. 검찰이 빨간 박스라는 건 기억나나? 유동규. 빨간 박스는 기억난다. 검찰. 정민용이 2021년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건넨 박스가 맞나? 유동규. PPT 속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저 박스 맞는 것 같다. 검찰. 박스를 직접 들어보이면 이 박스 맞나? 유동규. 같은 박스다. 검찰. 발렌티노 슬리퍼 박스인데 1억이 저렇게 들어간다. 돈이 PPT 사진처럼 저렇게 들어있는 것이 맞나? 유동규. 네, 아마도.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십시오. 정확하게 며칠 날 줬는지 이 불과 1, 2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말을 못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정확히 며칠인지 짚으세요 했을 텐데 검찰이 여전히 명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6월 하순에서 7월 초 이 정도로 검찰 스스로가 되게 흐릿하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집어서 하게 되면 이제 김용 씨가 알리바이를 나 이날 어디 있었고 그렇죠. 정확하게 될까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이렇게 흐릿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본인이 뭐 살아나가야 되니까 흐릿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확하게 짚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검찰조차도 유동규처럼 똑같이 굉장히 흐릿한 질문을 하고 유동규 씨는 흐릿한 답변을 합니다. 네. 이게 참 이상하다.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정도면 뭐 최소 2주일 네. 또는 한 20일 정도 네. 기간이 뭐 그런 정도거든요. 저런 건 전혀 뭐 시점이 특정됐다고 볼 수가 없죠. 열흘에서 20일 사이에 네. 시간을 걸쳐서 알리바이를 제시할 정도로 알리바이의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최소한 우리 청담동 게이트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한 정도. 저희는 7월 19일 시간 밤 10시부터 7월 20일 새벽 저희들이 3시 그 사이에 청담동 백화점 네.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 있는 청담동 일대 이런 정도가 특정이 되면 나는 그 시점에 그 갤러리아에 있는 그 부근에 있지 않았다. 얼마든지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알리바이 입증 가능하죠. 네. 우리는 그 정도 특정했어요. 그런데도 온갖 언론에서 얼마나 저희를 몰아붙였습니까? 그러네요. 장소를 특정하지 네, 않았다는 그러네요. 거. 근데 그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네. 지금 이거 사람을 좀 공소장에서 구속까지 쳤는데 이렇게 얼음하게 특정을 해가지고 돈을 네. 건넨 시점은 저렇게 해서 지금 사람을 구속까지 시킨 겁니다. 그런데 뭘 저희 더 탐사한테 무슨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몰아붙입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판사조차도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직접 하면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다가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거든요. 판사가 물어보는 부분 보죠. 판사의 워딩이 이상한데요라는 표현이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것도 혹시 이 왼쪽 부분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박 기자님? 네. 네. 판사가 물어보죠. 쇼핑백 크기는 얼마나 했나요? 이동규가 대봉투였습니다. 쇼핑백 안에 골판지 박스 1억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해서 열어보긴 했어요. 1억이 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본 것 같긴 해요. 판사. 그래서 외투 안에 안 보이게 들고 갔다는 거죠. 구겨서요. 판사도 물어봅니다. 그게 이상해서 그런데 라고 물어보네요. 그게 이상해서 그런데 골판지 박스가 있고 박스가 있는데 그걸 구겨서 외투 안에 숨겨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동규. 시연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판사는 이제 뭐 시연해서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골판지 박스가 있단 말이죠. 1억 5만 원권을 막 담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하여튼 뭐 가도 되는데 그걸 이제 옷에 숨겼다고는 하는데, 근데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쇼핑백 안에 골판지 박스에 1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외투 안에 이게 다 들어가나요? 왜냐면 외투 안에 설사 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럼 외투가 되게 뚱땡이가 되고 되게 좀 표시가 나죠.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더 의심을 받죠. 바로 그 점을 오히려 판사는 이상하게 그냥 쇼핑백에다가 골판지 안에다가 돈을 쌌다고 얘기한다면 그거 쇼핑백 안에 넣어가지고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걸 외투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이거 저 안에 뭐지 저거? 네. 왜 더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이게 전달 시점이 7, 8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투라는 것을 입고 갔다는 것도 사실 이상하죠. 근데 그걸 또 뭐가
또 막 이런 거 간다는데 이게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도 이상하다고 본인이 직접 표현하시는 게 되게 눈에 띄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진술을 이제 신빙하기가 어렵다라고 의심을 가진 것 같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이제 뒷부분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좀 뭐 계속 이제 판사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뭐 5억은 집에 보관하고 쓰고 2억은 미닫이 옷장 미제 들어가서 복귀해놨고 나머지 3억은 어쩌고저쩌고 터질까봐 겹쳐서 3억 넣고 스카치 테이프 차에 넣었다고요. 골판지 박스 3개가 쇼핑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라고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물어봐요. 판사가 이상해서 골판지 박스 3개가 정말 쇼핑백에 넣었다는 거예요? 네, 제일 큰 쇼핑백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길래? 그 제일 큰 쇼핑백을 또 외산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판사가 또 물어봅니다. 2개를 겹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가 하나는 종이로 된 거고 하나는 헐렁한 종이였고 하나는 뻣뻣한 쇼핑백이었어요. 말 지어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뭐 저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런 얘기를. 요즘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미중 검사가 열심히는 하는데 장문 실력이 좀 떨어져요. 우리 또 조금 댓글에서 지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쇼핑백을 이제 담고 뭐 박스에다 담고 골판지 뭐 이런 게 이제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아까 검찰이 질문할 때는 마치 그 박스를 이제 PPT를 띄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라고 유동규는 얘기했지만, 그럼 박스가 있었나? 물증이 나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판사의 질문에서 이제 박스는 없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맨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박스 쇼핑백 크기 물어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 사용한 박스는 그럼 어디 있어요? 나도 다 버렸습니다. 없네요. 결정적인 물증이 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설을 쓰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소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이제 신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뒤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 성완종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관련자들 뇌물을 전달했다라고 의심받았던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무죄로 빠져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이완구 총리한테 기억납니다. 3천만 원인가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거 무죄 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달 경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비타 500 박스에다가 3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비타 500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때는 시점도 꽤 좀 된 상태였죠. 근데 이제 뭔가 돈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경위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타 500을 무리하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그게 공소 유지에 거꾸로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자, 또 하나 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스는 일단 없고 그럼 또 다른 물증을 과연 검찰이 공개를 할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역시 좀 굉장히 김 빠진 물증 공개 현장이 됐었습니다. 뭐가 공개됐냐면 남욱이랑 같이 이제 천화동인 이사로 있었던 어떤 이제 그분이 쓴 뭔가 자필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동규의 지금의 이제 진술인 거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 혐의 입증 문턱에도 못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천화동인 4호의 이사 이몽주 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4/251 5/315 61 8/2 14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이제 검찰은 주장하고 있냐면 이몽조 씨가 이제 그 돈을 이제 마련해서 뭐 정영학 뭐 이런 등등등 갖다 줬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2021년 4월 25일 날 1억 원을 먼저 마련해서 5월 31일 날 5억 원을 마련했고 6월 달에 1억 원을 마련했고 8월 2일 날 1억 4,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해서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이런 의미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이몽주 씨가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메모인 것이지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메모는 아닌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전달 과정이 좀 더 입증이 돼야 되는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과제가 있는데. 저게 날짜하고 이제 날짜별 금액, 전달한 금액을 표시한 걸 하더라도 저게 누구한테 전달했는지는 저 메모를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게 뭐 그리고 보통 정치 자금을 저렇게 1억 4천만 원 정도는 모르겠는데 저 1억 4,300만 원 저렇게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전달합니까? 네. 그래서 이몽주 씨가 정영학 씨에게 전달을 했고 정영학 씨가 유동규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설사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 메모만으로는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전달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작정하고 정말 수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내놓은 증거가 고작 이것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 김용 재판은 벌써 끝났다. 그러니까 무죄. 이거 입증 어렵겠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든지 좀 경기도청에 지금 수사관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옛날 그 동양대 정경심 교수 PC 압수할 때하고 똑같이 갑작스럽게 무슨 어디 PC 하나에 여기 김용 폴더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심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증거를. 그러면서 심어놓고 딱 보다가 뻑 같다 이거 가져가자. 뭐 이렇게 해서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자, 재판에서 이렇게 이제 너무나 그 좀 맹탕 수준의 이렇게 많은 수사를 해놓고도 겨우 이거인가. 그래서 김용에게 돈이 전달된 것조차도 입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용에서 이재명으로 대선 자금이 쓰였다. 이것은 입증이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이재명 재판은 끝났다. 뭐 이런 평가가 이재명 재판의 결과는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법조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유동규 씨가 과연 김용 씨의 어떤 지시를 받고 대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됐을까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석연치 않다라는 여러 그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유동규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2021년 1월 7일에 갑자기 합니다. 임기가 남겨져 있는데 사의를 표해서 갑자기 그만둬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가 이렇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아까 이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바로 이 시기에 바로 2월 달부터 돈 마련해라 김용이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유동규는 사임할까? 그 뒷배경이 한겨레 취재로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왜 관뒀나? 네, 한겨레 김기성 기자는 완전 경기권에서 뭐 20년 넘게 취재하신 분이라 굉장히 취재력이 높으신 분이라 이분은 신뢰해도 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 네모 부분인데요. 왜 그만뒀을까? 대선 캠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캠프에 반복적으로 들락거리던 유 씨가 대선 경선 등 중요한 시점에 공사 사장직을 박차고 나간 뒤 캠프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최측근임을 과시하며 자신과 연관된 모종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자 지사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이제 김기성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그 당시 뭐 큰 화제는 안 됐지만 이런 이제 정황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용이 유동규에게 이런 것들을 10억 2개씩 준비하세요. 과연 이게 가능한 어떤 그 사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정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더탐사에서 많이 밝혔듯이 2020년 10월 26일 정영학 녹취록을 봐도 이 당시에는 유동규가 이미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이제 김만배 씨의 증언이 이제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대장동 일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그 김만배는 그 이재명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유동규가 그 측근으로 그쪽 뭐 캠프를 거쳐서 그 따라 들어갈 텐데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너 거기 들어가면 이제 김용이라든지 정진상 이런 측근들이 결국은 너를 결국은 이제 그 경쟁 상도로 생각하고 뭐 감시할 텐데 너는 워낙 비리 많이 저지른 게 있으니까 넌 그 주변에 측견으로 갔다가 정무직으로 갔다가는 결국은 우리하고 다 이렇게 그 짬짬이 해가지고 저지르던 비리까지도 다 드러나니까 유동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망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뭐 강원랜드 사장이나 이런
그런 쪽인 자리로 가고 절대 무슨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청문회를 받는다든지 이런 자리는 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측근들 그러니까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영학 우리 어미중 검사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정영학을 거쳐가지고 그 돈이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혜까지 전달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이들은 범죄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유동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 측근들로부터 견제당할 그런 위험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같은 다 해먹은 처지들인데 왜 그걸 걱정을 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만배의 당시에 이 녹취록과 그리고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한겨레 그 김기성 기자의 기사가 아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동규 씨가 김용의 부탁을 받아서 뭣도 마련하고 완전히 최측근으로 있다면 네, 김만배 씨의 이런 어떤 이제 말도 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동규가 유동규 씨가 당시 이제 경기광장공사에서 있다가 무슨 영화 사업 같은 거를 막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 거부를 해서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취지로 하여튼 한겨레 기사는 그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사이가 멀어진 상황에서 김용 씨가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 마련 지시를 시켰을까 참 정황적으로 정영학 녹취록과는 전혀 좀 배치되는 그런 어떤 정황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과거 보도에서 유동규 씨가 토건업자 등으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받았다. 바로 이게 바로 그 김용에게 넘어간 대선 자금이라는 건데 이런 보도는 뭐냐? 아마 이제 이것도 이제 아마 검찰이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2021년 10월 TV조선 단독 뉴스를 보면 여기에 이제 정치 자금이란 표현이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당시에 이제 유동규가 야 이런 돈을 받았구나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정영학 녹취록이 정말 있는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뭐 이제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공개가 돼서 저희가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한번 나옵니다. 네, 이건 이제 박대원 기자가 직접 찾으셨었는데, 정치 자금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무려 2013년. 2020년 이게 아니고요. 2013년 4월 16일의 대화에서 이제 김만배 이야기를 하다가 정영학 씨랑 남욱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김만배가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꼭 1억이 필요하다고 그 말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정재창 씨가 거기 정치 나가면 정치 자금도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김만배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뭐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전에 2013년의 대화에서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저희가 키워드 검색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보면은 2013년이 아니고 언제로 나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2013년에 3억 뇌물 받은 거와 별도로 시점은 안 나오지만 녹취록에 8억 3천만 원이 오간 내용이 포함됐다. 정영학 녹취록에 사실 8억 3천만 원 얘기가 나오기는 그런데 저건 대장동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2013, 14년도 유래지구 사업 있잖아요. 그럴 때 박영수의 그 외사촌 동생인가요? 그 이기상 씨가 있죠. 이기상 씨가 이제 그 분양 대행비를 이제 부풀려 가지고 한 5억 원 정도를 거기서 뜯어냅니다. 비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뭐 토건업자 나석주 씨인가 이제 그쪽이 뭐 한 3억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억 원 정도를 8억 한 3천만 원 맞을 거예요. 8억 3천만 원을 해서 그것을 이제 김만배를 거쳐서 유동규한테 남욱을 거쳐가지고 유동규한테 건네칩니다. 그 얘기는 나와요. 이 얘기는 대장동 사업이 아니고 2014년도에 있었던 유래지구 사업과 관련한 얘기고 2020년 이 대선 자금 관련된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13년에 이 대화가 또 있죠. 네, 그래서 2013년에 뭐 어쨌든 정치자금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좀 더 그 녹취록을 살펴봤더니 역시 더 탐사에서 강조해서 보도했던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2013년 3월 20일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남욱한테 돈을 좀 달라. 내가 좀 정치적으로 이 안에서 내가 크는데 네. 내가 크려면 조금 배팅을 해야 되는데 저기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필요하다? 이렇게 정형하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저 이제 위례지구 사업을 앞두고 저렇게 요구를 한 건데 예. 저 3억 원을 그 채워주려고 정말 대장동 일당이 핏똥을 쌉니다. 저 한 번에 3억을 마련해주지 못해서 네. 굉장히 힘들게 해서 채워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8억 3천은 그것과 별개로 이제 위례지구 사업이 이제 그 본궤도에 올라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유동규한테 다시 이제 지원을 해준 거예요. 네, 이거는 2014년 이전 얘기일 겁니다. 네. 남욱과 유동규 간의 대화에 대해서 지금 정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남욱이. 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많이 얘기가 됐죠. 2층도 알아서는 안 된다. 네. 2층은 이재명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몰래 돈을 챙기던 시기인데 자, 그 검찰은 과연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대장동 일당들이 정치자금 이야기를 뭐를 하고 뭐하고 이제 유동규가 이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데 여기 보면 이재명에게 돈이 건네졌다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못합니다. 보시면 유동규가 피의자 이재명의 재선을 위해 요구하는 자금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남욱이 했고, 그래서 그 무렵 유동규를 만나 어쩌고저쩌고 제안하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유동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검토한 무슨 자료를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자료를 본 남욱이 자료를 보여주고 그 자료를 이제 보고 유동규는 남욱한테 좋아요. 이거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겠다. 민간업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오면 성남시에서는 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말미에 보면 2014년 6월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무렵에 유동규가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재명 시장에게 유동규가 이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안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유동규가 돈 달라고 했고 남욱은 그게 뭐 이재명의 재선을 위해 쓰이나 보다라고 그냥 지레짐작을 했거나 아니면 유동규가 속였거나 뭔가 이런 내용처럼 읽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가 정말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이제 김용씨 재판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굉장히 좀 부실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이미 또 시점도 엄청 지났거든요. 2013년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과 관해서 뭔가가 증거를 확보했을까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네. 증거 있으면 뭐 벌써 다 제일 처음에 나왔죠. 네. 조선일보에서 뭐 대선 때 나왔죠. 네. 나왔죠. 자, 앞으로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게 난 최근에 허지영 기자가 페이스북에 썼나요? 앞으로 석 달 내에 뭔가 이 안개가 좀 거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썼죠. 뭐 이제 여기서 말하기 좀 지금 개인적인 칼럼입니다. 네, 그냥 자기 느낌을 얘기를 한 건데 취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덧탐사는 이제 보도에만 팩트만 이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재판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3개월쯤 뒤면은 저는 이제 재판에서 검찰이 모든 패를 다 까고 이제 유동규 이제 김용 씨나 정진상이나 이재명 씨가 이제 알리바이와 온갖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면 이재명의 시간이 오히려 시작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로 엮어서 기소를 했는가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의 평가라기보단 제가 이제 법조계에서 듣고 있는 분석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대한 공판은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맡았던 우리 조병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1심 판결 본 걸 보면 저는 도이치모터스 판결 약간 양형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한 불만은 있지만 이 굉장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판결을 그렇죠?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최은순, 김건희 씨 이름들을 1기와 2기에 걸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저걸 보면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외압이나 뭐 이런 부분도 크게 눈치를 보지 않는 나름대로 이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판사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리 뭐 어미준 검사가 조작 수사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10년을 나는 이재명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판사에게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나는 뭐 이재명을 위해 분신 자살도 할 각오가 있었고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통 저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신뢰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언론은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년간을 이재명을 위해 살고 분신까지 할 생각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2층이 절대 알면 안 되고 돈을 내놔라 이렇게 사셨던 거 아닙니까? 사실 정유학 녹취록이 이미 세상에 다 공개된 마당에 과연 이제 재판부가 유동규의 이 말을 얼마나 신뢰 있게 들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선 2020년, 21년 그 대선이 치러지던 그 해 유동규 씨의 관심은 중국에서 그 다시마 비료를 수입해서 파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김만배한테 이제 그 30배 넘는 가격으로 팔아넘겨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그렇게 해서 약속된 430억인가요? 천화동인 1억. 그걸 챙기는 데만 지금 현안이 돼 있었던 사람이. 정유학 녹취록에도 그렇게 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동규는 그 사람들로부터 걔네들로부터 탈출하려고 해.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네. 자, 유동규, 김용. 네, 그래서 이제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그 시기에 유동규가 또 1억 4천만 원짜리 포르쉐 차량을 사서 본인의 그 내연녀에게 돈을 쓴 사실도 내연녀가 아니고 부인 아닙니까? 부인?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야 될까? 결혼을 했나요? 아무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으로 나오네요. 사실혼 관계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인에게 아무튼 그 1억 4천만 원짜리 포르쉐 차량을 선물을 한 게 드러나요. 그래서 김용에게 돈을 전달하는 시기에 왜 이렇게 씀씀이가 컸을까에 대해서는 또한 역시 재판부가 또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동규 씨의 재판에 이제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이런 설명을 드린 건데 실제로 판사가 유동규 씨가 하지 않던 얘기를 왜 2022년 9월 26일부터 갑자기 변화가 있다는 거죠?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거는 우리 박 기자님. 오늘 썸네일 제목과 관련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고 답변을 했고 그 원인이 가짜 변호사 때문이었다는 취지인데 이 당시가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구속기간 1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이 연장될지 석방이 될지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나요? 라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나무 김만배도 구속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정도 유시장에 있었는데도 끔찍합니다. 네. 그런데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 석방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밖으로 나가고 싶죠. 그거는 인간 다 비슷할 겁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자, 판사가 또 물어보죠. 이 당시에 본인이 재판받고 있던 대장동 본류 사건 이후 추가 조사를 받는 사건이 몇 건 더 있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네요. 공직자 이해 충돌과 뇌물 사건 있지 않았나요? 조사 다 끝나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 구속영장 받는다든지 그런 논의나 이야기 들은 건 없나요? 못 들었습니다. 협박이나 회유 등의 상황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이네요. 자,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속 에서 이제 석방되는 것을 고려한 게 자꾸 의심하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나무 김만배도 구속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왜 저만 의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의 심경 변화의 일은 2022년 9월 26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남욱과 김만배는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욱이 석방된 건 2022년 11월 18일이고요. 김만배 씨의 석방일은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딱 걸렸네요. 2023년 저쪽은 오타네요. 2022년 11월 24일이죠. 그건 뭐. 아니 미래 김만배 석방일은 2022년 11월 24일. 김만배가 지금 아직 구속돼 있으니까 이거 예언.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이 받은 돈은 이제 자신이 받은 게 아니고 정치 자금으로 이재명한테 건네진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술을 이제 번복한 것은 2022년 9월 26일인데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남욱도 김만배도 모두 같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걸렸네요. 알 수 없는 거였죠.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죄수의 이제 딜레마 차원에서 이제 그 검찰이 저때가 이제 조성만기 딱 1년쯤 되는 해니까 여기서 우리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우리가 빼주지 이렇게 경쟁을 시킨 거죠. 그러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이 주군으로 한때 모셨던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선거에서 떨어졌고 여기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원하는 이재명 죽이기에 내 진술이 필요하니까 이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 나는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심경의 변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판사가 물은 것은 분명히 9월 26일경 심경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데 11월에 이미 2개월 뒤에 일어날 일 가지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뭔가 좀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네, 판사는 아마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긴 했지만 아마 나중에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할 거라는 생각이 파악이 들고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이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어떤 태도 변화를 하면서 얻게 되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 좀 이제 법적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김용 변호인 쪽의 주장인데 물론 법조계에 또 이런 주장이 함께 있습니다. 보면 이게 8억 얼마를 이제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제 종료가 되면 이거는 이제 특가법상 뇌물수령액이 1억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뇌물 액수만큼 재산을 추징당합니다. 인정되는 금액만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이제 나중에 뭘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또 재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뇌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갖다 준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형도 가능하고 역시 또한 이건 재산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량 거래를 검사 쪽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징역 10년 또는 이제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뇌물 범죄가 아니라 징역 5년 이하. 형량도 낮추고 그다음에 자기가 힘들게 모은 부정하게 모아놓은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일 수 있고 유동규는 내 재산도 지키고 형량도 낮추고 아주 딜이 형성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판사가 의심을 할 만하네요. 심경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다음 엄희준 검사 얘기 좀 할까요? 이제 좀 놀라운 이제 그 검찰 수사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동규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2022년 9월 26일 그 사이에 검찰이 이상한 방식으로 유동규 씨를 수사하고 면담한 과정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민들레와 더 탐사의 공동 보도를 통해서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사건 때 최소 11명 이상의 재소자들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불러들였어요. 당신 이런 사건 있죠? 이런 사건 아직 수사 안 됐는데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 안 들으면 친척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사촌, 뭐 아들까지 불러서 압박한 이런 것들이 대검 감찰 자료에 다 담겨 있었던 게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엄희준 씨는 이런 식으로 회유, 압박, 뭔가 좀 불법과 탈법의 수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10여 년 전에 이미 있었는데 이재명 사건에서도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단 유동규 씨의 자필 진술서를 지금 재판부가 일단 먼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들레를 통해서 보도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유동규 씨가 이런 식으로 자필 진술서를 썼다고 해요. 이 재판에 이건 이제 이 자필 진술서는 화면에 띄웠습니다. 예, 검사가 아마 띄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고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게 자필 진술서인데 이상하게 날짜가 먼저 써 있어요. 인쇄체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판사가 발견하고, 변호인이 아니고 판사가 발견하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검사들 허술해요. 어미중 검사팀은 많이 허술해요. 네. 증인신문, 네, 그 보시겠습니까? 피의자, 이건 증인신문이죠. 네. 자, 이게 우리 읽어볼까요? 네네. 자, 판사가 더 물어보죠. 최초 작성한 자필 진술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시해 주세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자필 진술서를 좀 보여주시죠.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종이는 어디서 구했나요? 조사받다가 제가 얘기하겠다고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검사실에서 조사받다가 쓴 건가요? 네. 그런데 자필 진술서인데 날짜는 인쇄가 돼 있네요. 잠시 침묵하다가 횡설수설. 이게 왜 횡설수설이라고 썼냐면 실제로 공판에 이제 참석했던 이제 우리 민들레 기자들, 고일석 기자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기자들이 타이핑을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을 해서 실제로 횡설수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당황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네. 유동규 씨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사받던 도중에 결심을 했다. 제가 얘기하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종이를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종이가 즉석에서 갑자기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판사가 딱 보기에는 근데 종이가 미리 준비돼 있네요. 네, 10월 8일 이거는 이건 뭐죠? 이건 인쇄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그건 이렇고요 저렇고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조사를 조금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검사 그 앞에서 이제 일문일답으로 조사가 즉 진행이 되면 저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져요. 네. 그 흐름, 그 긴장되는 순간에서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질문이 혹시나 또 그 빌미가 돼서 내가 검사한테 뭔가 내한테 불리한 또 진술이 되는 게 아닌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답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자기가 번뜩 자술서를 써야 되겠다 이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상식적이고 대개 자술서는 검찰에서 이제 그 조사 일정을 통보를 하면 자신의 입장을 미리 쓰죠. 네. 네. 그래서 자술서는 미리 써온 것을 미리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고 물론 이제 검사실에서 이제 조사를 받다가 조금 쉬는 시간에 이럴 때 제가 그러면 나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럼 종이 한 장 주시죠라고 얘기하면 그냥 조서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몇 장 찢어서 주죠. 근데 그 조서에 미리 이렇게 무슨 몇 월 며칠자 이렇게 인쇄된 타입이 돼 있는 걸 주지는 않죠. 네, 이거는 이미 각본에 따라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자술서를 쓰기로 하고 검사는 이쁘게 딱 날짜를 쫙 작성을 해서 이미 주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변호인의 주장인데 마침 공교롭게도 유동규의 심경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와 관련해서 추측해 볼 만한 단서를 발견해서 역시 법정에서 큰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유동규 씨가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 조서 쓰고 뭐하고 그런 어떤 조사 시간 말고도 무려 16시간 15분이나 비공개 검사와의 면담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12시간 15분이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오늘 4시간 반이 추가가 됐죠. 또 오늘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변호인단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유동규 씨가 9월 26일부터 심경 변화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2022년 9월 26일 날에 어떤 그 신문 조서를 한 번 더 본 것 같아요. 봤는데 역시 4시간이나 무려 비공개 면담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정황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계산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조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검찰에 입장한 시각, 그리고 조사 시작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출정한 그 이제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봤더니 2022년 10월 6일 날은 4시간 30분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9월 26일은 이제 최초의 심경 변화가 이제 있고 난 뒤에 네. 한 10여일 후쯤인 10월 6일 날 예.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본 조사 들어가기 전에 4시간 반 정도의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는 거죠. 검사하고. 네. 그래서 10월 8일 날 바로 그 이제 그 자필 진술서 썼다고 하는 그날도 1시간 9분에 비공개 면담 시간이 확인이 되고 또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35분, 어떤 때는 40분 이렇게 쭉쭉쭉쭉 확인이 되면서 일단 2022년 9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만 하면 네, 무려 비공개 면담 시간이 16시간 15분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시간 반 정도 이게 의미가 있는 심장한 것 같아요. 최초 10월 6일 날 4시간 30분이면은 어떤가요? 그 보통 한 10시쯤 들어가면은 이제 네. 2시 반 정도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10시에 들어가서 오전 내내 검사하고 뭔가 도당도당 얘기를 하다가 이상하죠, 그죠? 네. 점심까지 시켜 먹고 그리고 뭐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시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30분 후쯤인 2시 반부터 자 이제 마음의 준비 다 됐습니까? 토론할 준비 다 된 거죠? 자 우리 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야 화끈하게 토론합시다. 네. 그런데 또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다고 또 생사람을 하나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또 갈등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 10월 6일 날 4시간 반이나 얘기한 게 눈에 좀 띄네요. 왜냐하면 시간이 상당히 처음에 얘기할 때는 길게 얘기하고 네.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첫 그렇죠. 단계. 처음에는 되게 침묵의 시간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의 시간이 네, 그리고 검사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가 길어지고 네. 뭐 일반적인 면담이면은 보통 뭐 1시간으로 다 똑같든지 해야 되는데 네. 어떨 때는 굉장히 짧고 또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제 이게 김용 씨가 요구한 어떤 대선 자금이고 뭐하고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쓴 게 10월 8일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비공개 면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조율이 다 끝난 거죠. 그렇게 네. 의심이 서로 간에. 네.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검찰이 재판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왜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냐? 이러니까 검찰은 휴식 시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휴식 시간. 네. 가소롭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4시간 넘게 휴식 시간을 아니 그러니까 줍니까? 휴식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한 2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조사를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조사하면 아예 어떤 데는 가면 컴퓨터가 딱 서버리더라고. 네. 더 이상 맞아요. 이게 타이핑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 2시간 갔다 딱 오라고 쓰면은 그러죠.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조사받을 때는 한 5분 길어야. 네. 그 정도, 그 정도 쉬고 이제 밖으로도 못 나게 막고 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자살 방지 펜스 그물이 쫙 쳐져 있는 곳에서 이제 수사관은 담배 피고 저는 담배를 못 피니까 거기서 이렇게 노닥노닥 거리다가 네. 한 15분이에요 길어봐야. 그렇죠. 그런 정도지. 그리고 이거는 조사를 받기 전에 4시간 반의 휴식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누가 봐도 좀 나도 이상하죠. 조사 많이 네. 받아봤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 없죠.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네. 자, 그리고 또 유동규 또 네. 그래서 이제 과연 2022년 10월 달에 무슨 일이 도대체 유동규 주변에서 벌어졌을까를 좀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유동규 씨의 모습을 목격했던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을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요. 네. 네. 잠깐 전화 통화도 좀 했었고요. 네. 네. 뭐 또 며칠 뒤에 만나기로 돼 있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 정도. 근데 아무튼 이분의 증언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이분이 그 전에 뭐라 그러냐? 9월 26일 날 심경 변화를 일으켰던 그 부분도 먼저 좀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그게 지금 이미 다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휴식 시간 준 것. 네. 9월 26일.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심경 변화를 일으켰던 9월 26일도 똑같이 4시간 만에 4시간. 그렇습니다. 비공개 면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휴식 시간 준 것이다라고 검찰은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네. 누가 이것을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유동규 씨가 10월경에 어떤 표정과 어떤 상태로 변호사를 만났을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뇌물죄로 너를 넣으면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역을 30년까지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너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 징역 30년까지 살 수 있어. 너 뇌물죄로 엮으면 그렇게 돼. 왜냐하면 1억 이상이면은 이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가 또 이것만이 아니고도 여러 지금 범죄들이 의율돼 있고 그러니까 30년 미래 주고 또 수사도 가능하죠. 남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가 아마 구형을 26년인가 받았었고 박근혜 씨가 30년 구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 선고 형량은 좀 낮아졌지만 아무튼 구형은 그렇게 충분히 30년까지 막 범죄들이 막 쌓여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구형 형량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동규 씨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 이런 목격담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규 씨를 만나고 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느끼고 이제 접견을 가서 이분이 이제 변호인으로 실제로 선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동규 씨가.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15일 날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 10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접견 예약을 하고 구치소로 유동규를 만나러 갔는데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니까 유동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검사실에 이제 불려갔다고 구치소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럼 검사실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유동규 씨가 있었대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통화를 하는데 제가 10월 20일 날 나가니까요. 나가서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더 이상 유동규는 이제 변호인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검사가 결과적으로 검사가 변호인이 된 검사가 거예요. 변호인이 됐어요. 검사 서로가 공지가 된 거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더 듣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더 취재가 되면 시민론은 더 탐사를 통해서 역시 추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어서 유동규 입장. 유동규 입장도 어쨌든 반론권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서 유동규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입장을 바꾼 것은 뭐 검찰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어떤 변호사가 나를 변호한다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자꾸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재명이 나를 지켜주려는 입장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입장을 바꿨을 뿐이다. 이분은 진술 변화, 태도 변화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이제 믿지 않게 됐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자기는 이제 마음을 바꿨다 이런 거죠. 이재명이 자기를 더 이상 챙겨주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유동규 씨는 이재명 씨 몰래 계속 뒷돈 챙기고 그리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계속 팔아가지고 결국 자신을 축제를 하고 시험은 뭐 중국에서 뭐 다시마 비료 만드는 생각이나 했던 사람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재판정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더 탐사의 추가 취재를 통해서 좀 확인된 유동규 씨의 의문의 2022년 9월, 10월의 행적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강조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좀 뭐 리포팅을 마치면서 성완종 홍준표 사건이 떠올라서 좀 설명을 마저 좀 드리고 오늘 제 리포팅을 마치고 싶은데요. 아까 살짝 언급을 하셨죠. 맞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이 성완종 홍준표 뇌물 사건을 보면 이 유동규, 김용 또는 뭐 이재명과 관련한 뇌물 이 의혹 사건은 이미 재판의 결론이 거의 나온 거나 다름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5년에 성완종 회장이 홍준표 의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가 됐고 음성 녹취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홍준표 씨에게는 1억을 돈을 전달한 내가 이걸 돈을
전달했다라는 윤승모 씨라는 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백을 해서 재판에까지 윤승모 씨가 나와서 다 증언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뭐 홍준표 의원실에 갖다 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윤승모 씨는 돈을 갖다 준 사람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본인이 셀프 기소 당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랑 똑같은 역할을 윤승모 씨가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똑같이 지금 내가 돈 갖다 준 사람이고 저 스스로 처벌받을 테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윤승모 씨와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결과 다들 아시죠? 홍준표 씨는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윤승모 저분이 이제 그 성완종 그 회장의 이제 측근이었죠. 경남기업 부회장. 경남기업 네. 부회장이고 이제 동아일보 출신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윤승모 돈을 전달했던 윤승모 이분이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뇌물을 전달했다고 얘기한다면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자기는 잡아뛰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유리한데도 돈을 전달했다라고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진술의 임의성, 신빙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유동규는 거짓말을 해야 살아요. 이재명을 죽여야 본인이 살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할 동기가. 그래서 성완종, 홍준표 사건보다도 더 공소유지가 어려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승모는 그래도 기자 입장에서 그때 당시 취재했을 때는 저분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윤승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윤승모 씨를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네, 만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제 돈을 전달 과정을 거의 뭐 그 무슨 다큐 영화 찍듯이 세세하게 저한테 진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한나라당에서 사실 정치를 도모하려던 사실 그런 꿈이 있었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완종 씨를 통해서 홍준표 씨에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자기는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연루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동규 씨랑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러나 윤승모 씨 당신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긴 하나 그러나 당신의 말밖에 없다. 다른 정황 증거나 사진 뭐 온갖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볼 수 없다. 해서 홍준표 씨는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 판결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유동규 씨와 김용 사건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미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윤승모 씨 사건보다도 훨씬 이게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 김용 재판은 이미 결과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다. 이런 서초동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하여튼 뭐 석 달 뒤면은 이제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 예측을 했던 허재현 기자의 그 예측의 이유를 오늘 아마 보신 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미준 검사는 정말 뭐 국회에서 반드시 그 탄핵이 이루어져야 할 검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1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는 보도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오늘 몇몇 그 유튜브에서 저희 그 더 탐사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회사에서 더 탐사 내부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이제 4명이 모여서 이사회를 하는데 정천수 씨가 오늘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참석한 가운데 정천수 씨가 그동안에 이제 더 탐사의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특히 이제 여성 직원들에 대한 좀 씻기 어려운 입에 담지 못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모독하는 발언들을 한 차례도 아니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했죠. 그래서 그 해당 당사자분이 오늘 정천수 씨가 왔다는 걸 알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천수 씨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 여성은 지금 뭐 화면에 좀 보시다시피 응급실에 실려가서 팔에 깁스까지 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뭐 그 사이에 뭐 정천수 씨가 그런 뭐 폭력적인 상황을 이제
나기 위해서인지 뭐 막 그 약간 자기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 좀 약간의 마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아마 계속 뭐 유튜브를 100kg에 가까운 저 정천수 씨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2분으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식적인 판단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뭐 폭행의 현장에서 저희 이사진들이 뭐 그냥 그걸 말리지 않고 오히려 지켜보고 뭐 폭행에 동조 가담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있을 수 없죠. 본인이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사회 진행을 위해서 정춘수 씨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입에 그 담지 못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분인데도 이렇게 정말 그 끔찍한 인격 모독, 인격 살인을 한 발언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하고 이사회를 진행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외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라라고 정말 본인 스스로 이게 언론인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죠. 그걸 법으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서 일을 키우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서 왔으면 될 일을 가지고 본인이 저희 이사진들을 좀 책망을 하고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뭐 녹음기를 3개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정선수 씨가 오늘 이사회에 참석한 목적이 어떤 그 이사회를 정말 참석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뭐 오늘 허지영 기자 마침 오늘 올 때 문 밖에서 또 정선수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서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로 막 중계도 하고 막 소란스럽게 하다가 갔는데 그분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정춘수 씨가 뭐 얼마나 자기가 지금 뭐 신체적인 폭력을 피해서 이 물리적인 상처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만 이 누군가에게 이 정신적인 상처는 시간이 가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본인이 이 방송을 마치 사위제처럼 활용을 해서 본인의 그 감정들을 배설하는 곳으로 방송을 활용을 하면서 특정한 여성들 상대로 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정신적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